여러분, 지금 송금 버튼 누르려고 하셨다면 그 손 멈추십시오. 자녀에게 1,000만 원 보내시면서 이체 메모란 그냥 빈칸으로 두셨습니까? 아니면 용돈 이렇게 한 글자만 적고 보내셨습니까? 그 순간 국세청 시스템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보냈는지. 그리고 그 메모란이 비어 있으면 세무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미어로 추정. 추정이라는 단어 가볍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세금. 세계에서 추정은 곧 당신이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여로 본다는 뜻입니다. 증명 책임이 당신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외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 자식 도와주는데 무슨 죄냐고요? 맞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기록을 봅니다. 흐름을 봅니다. 그 이체 메모 한 줄을, 그 증빙 서류 한 장을 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가족끼리 돈 보낼 때 이체 메모에 정확히 무엇을 적어야 하고 어떤 증빙을 함께 남겨야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 폭탄 받지 않는지, 그 실전 노하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이 15분이 당신의 노후 자산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이체 메모가 중요한지부터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즘 세무서는 전산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금융거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고액 자금 이동은 자동으로 표시가 뜹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시스템이 알아서 체크합니다. 그럼 세무서는 뭘 볼까요? 첫째, 금액. 둘째, 빈도. 셋째, 메모와 증빙입니다. 금액이 크고 반복되는데 메모가 없거나 애매하면 바로 증여 의심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한참 뒤에 세무조사 통지서 받으시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가산세 붙고 이자 붙고 억울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70대 아버지셨는데 3년 동안 아들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내셨대요. 메모란은 전부 공란. 왜 보냈냐고 물으니까 생활비 보태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달랐습니다. 3년간 7천만 원 넘는 돈이 일방적으로 흘러갔는데 기록이 없으니 증여로 받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사업도 하고 집도 샀습니다. 결국 증여세 가산세까지 몇 천만 원 나왔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그냥 도와준 건 되지만 증명할 게 없으면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 한 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메모만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메모에 맞는 증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상황별로 정확히 뭘 적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명목으로 보낼 때. 자녀가 아직 독립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는 건 사회통념상 당연합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라 부양 의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메모에는 이렇게 적으십시오. 생활비 지원, 병원비 지원, 대학 등록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병원비면 진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 등록금이면 학교 고지서, 납입 증명서, 생활비라면 자녀의 소득 상황, 취업 여부, 가족 구성원 같은 걸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회 통념상 필요한 금액 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월급 500만 원 받는데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 준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죠? 세무서도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상황. 돈을 빌려줄 때 아들이 사업자금 필요하다는데 3천만 원 빌려줬어요. 좋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건 합법입니다. 다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는 이렇게 적으십시오. 대여금, 차용금, 사업자금 대여 같은 명확한 표현으로. 그리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십시오. 차용증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합니다. 빌려준 날짜, 금액, 이자율 무이자는 위험합니다. 시중 금리 수준이라도 설정하세요. 상환 기한과 방법, 양쪽 서명, 날인. 차용증 쓰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받아야 합니다. 통장에 그 흐름이 남아야 합니다. 아니, 친자식한테 무슨 이자를 받아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이 전혀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 의도였다고 판단합니다. 남처럼 하십시오. 진짜 남한테 3천 빌려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서 쓰고 이자 받고 원금 받죠. 자식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법 앞에서는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재산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만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 경조사비,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익. 이것도 사실 돈이 오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회 통념상 증여가 아니라 예우와 관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상식선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 이건 축의금이 아니라 자산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메모에는 결혼 축의금, 장례 조의금 이렇게 명확히 적으시고 가능하면 청첩장, 부고장 같은 걸 보관하세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명록에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상황, 배우자 간 자금 이동. 부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서적으로는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부도 각각 독립된 납세자입니다.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큰돈 이체하면 이것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그 돈으로 부동산 사거나 금융상품 가입하면 자산 형성으로 보고 증여세 나올 수 있습니다. 메모에는 생활비 이체, 공동생활비 이렇게 적으시되 실제로 생활비로 쓰이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송금 패턴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첫째, 빈칸 송금 반복. 매달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보내는데 메모란이 전부 공락.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1년만 해도 1,000만 원 넘습니다. 3년이면 3,000, 5년이면 5,000. 누적되면 큰 금액이고 세무서는 이걸 다 추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메모 쓰십시오. 둘째, 현금 인출 후 직접 전. 통장에 기록 남는 게 싫어서 현금으로 뽑아서 직접 줬어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통장 내역 보면 큰 돈이 나간 건 보이는데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세무서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 거래는 흔적이 없으니까 증명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세무서는 안 믿습니다. 절대 현금으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시고 메모 남기십시오. 셋째, 자녀 빚이나 전세금을 제3자에게 부모가 직접 아들이 대출 갚아야 하는데 은행에 제가 직접 보냈어요. 딸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제가 바로 보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돈이 부모 계좌에서 바로 제3자에게 가면 자녀를 거치지 않으니까 자녀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흐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이걸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먼저 보내고 자녀가 그 돈으로 직접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넷째, 뒤늦게 서류 위조하거나 날짜 조작. 작년에 보낸 돈인데 올해 차용증 만들면 되죠? 안 됩니다. 날짜 조작은 형사 문제입니다. 문서 위조죠. 세무조사도 문제지만 자칫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돈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채무 확인서를 오늘 날짜로 작성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돈을 빌렸고 앞으로 이렇게 갚겠다. 이렇게요. 날짜는 절대 조작하지 마십시오. 기록이 없으면 만들 때 거짓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미 빈칸으로 보냈거나 메모 없이 여러 번 송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라도 흐름을 만드십시오. 돈을 빌려줬다고 정리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이자를 받고 원금 일부를 상환받으십시오. 통장에 그 흐름이 남으면 실제로 대여관계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채무 확인서 작성. 과거에 보낸 돈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날짜는 오늘로 쓰십시오. 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쓰면 위조입니다. 세 번째,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오래됐으면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걸려서 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합법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별 추가 팁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첫째한테만 보내고 둘째한테는 안 보냈다? 나중에 상속 문제로 형제 간 싸움 날 수 있습니다. 또 세무서는 왜 한 명한테만 몰아줬나 의심합니다. 공평하게 하거나 아니면 각자 받은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나중에 상속 시 이미 받은 만큼 특별 수익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긴급자금, 응급실 입원했는데 급하게 큰돈 보냈다?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나중을 위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같은 걸 꼭 챙겨두십시오. 병원비 영수증도 보관하시고요. 메모에도 응급 입원비, 수술비, 긴급 지원 이렇게 명확히 적으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 계명으로 요약합니다. 첫째, 기록이 생명이다. 이체 메모, 차용증, 영수증, 통장으로 이 모든 게 당신을 지킵니다. 세무서는 감정을 안 봅니다. 기록을 봅니다.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서류 한 장이 강합니다. 메모 한 줄 쓰는 게 귀찮으십니까? 나중에 몇 천만 원 세금 내는 것보다 100만 배 쉽습니다. 둘째, 빌려줄 땐 남처럼 줄 땐 떳떳하게. 자식이라고 무조건 봐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돈 빌려주면 제대로 계약서 쓰고 이자 받고 원금 받으십시오. 남한테 하듯이요. 중요할 거면 떳떳하게 신고하십시오. 공제 한도도 있고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숨기려다 걸리면 가산세만 더 냅니다. 셋째, 내 노후가 먼저다. 자식 도와주다가 정작 본인 노후 자금 다 털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자식이 모시기는커녕 도리어 부담만 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유 있을 때 상식선에서 기록 남기면서 도우십시오. 그게 부모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보낸 돈 우리 제대로 정리하자. 메모도 남기고 필요하면 서류도 쓰자. 나중에 세금 문제로 네가 고생하는 꼴 보기 싫다. 이 한마디가 가족의 재산을 지킵니다. 기록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강단하십시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